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 등본 을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자, 먼저 근저당권입니다. 자, 우리가 집 계약을 하고 잘 살다가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받고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부동산 임대보증금 관련된 사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매를 할 때 개인 돈으로 다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자, 은행에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을 다 빌려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안전한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신용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참, 은행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러면 은행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그것을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라는 것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누군가가 은행이든 개인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얼마의 돈을 빌려줬느냐? 그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 채권 최고액입니다. 은행이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제때 월세 이자를 내고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나중에 갚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자를 못 갚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럼 은행에서는 경매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 경매를 통해서 은행이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경매 집행 과정에서 빌려준 돈 외에도 별도의 또 비용이 소요되겠죠. 따라서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과 이 기타 법적인 절차를 집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들을 감안을 해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통상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빌려준 돈의 한 1.2배 까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지만 실제로 채권 최고액은 1억 1천만 원 또는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행에서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 더 중요하죠. 왜? 이 사람이 1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돈만큼 채권 최고액만큼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대로 빌린 돈이 중요한 집주인이 얘기하는 빌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채권 최고액은 집주인이 갚아야 될 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결국 이것은 결국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라서 세입자들을 여러 명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 등기부 등본상에 올라와 있는 권리금 말고 채권 최고액 말고도 실제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보증금도 다 빚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 집주인이 내가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또 그 사람한테 다시 계약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이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만약에 은행에서 이 이자를 제때 못 내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됐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은행은 법원에 부동산 경매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일종의 법적인 제도예요.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집을 차지하게 되죠. 따라서 이 금액은 나라에서 얼마를 받아라가 아니라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쓴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한테 이 낙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낙찰 금액을 통해서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뭐 은행한테는 은행이 빌려준 돈,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왔던 세입자들한테는 보증금을 순서대로 이제 나누어 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럼 누가 먼저 돈을 돌려받아야 될 것인가? 이걸 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 순서대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난 순위를 가지고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확정일자라는 것을 빨리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돈을 돌려주게 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되게 많이 비싼 가격으로 팔려서 여기 은행뿐만 아니라 이 집에 붙여온 임대 계약을 한 모든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럭키하겠죠. 그런데 경매라는 걸 진행한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먼저 돈을 돌려받고 순서대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내가 후순위에 있다라고 하면 또는 은행에서 빌려준 돈이 엄청나게 커서 내가 은행 다음 1순위를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끝나고 났는데 내가 럭키하게도 돈을 돌려받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따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경매를 당했다라는 것은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소를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국가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이제 낮은 사람들한테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은 이 집을 계약하기 전에 이 집이 안전한가, 내가 이 집을 계약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자, 그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 돈이 보증금으로 넣는 돈이 정말 안전한지 안 한지 저울로 우리가 재봐야 되는 거죠.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보증금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자, 대출금 플러스 보증금이 부동산 시세의 60에서 70%보다 작으면 된다. 이 공식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대출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에서 빌린 돈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선순위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는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 10명이에요. 내가 8번째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 앞에 7명이 낸 그 돈들도 집주인이 문제가 생기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금에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출금에는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그 돈 말고도 나보다 순위가 앞선 사람들이 내고 있는 보증금의 토탈 합계 그 합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왜 부동산 시세의 60% 또는 70%로 설정을 했냐. 자, 이것은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대출금 플러스 보증금 100% 미만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경매를 은행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럼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을 하겠죠. 그때 경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얘를 어떤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건가? 이 집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 탐내는 게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세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가격을 적어 넣고 그걸 가지고 낙찰을 받길 원해요. 따라서 시세 100%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해주는데 그럼 법원은 공짜로 이 경매 절차를 진행해 주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법원에서 이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해 가게 됩니다. 따라서 100%라고 산정을 하면 이 경매 비용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집 한 돈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 돈 전체를 받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세의 60에서 70%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율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60에서 70% 어떤 자료들 보면 70도 나오고 80%도 나와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부동산 매물이 빨리빨리 이제 시장이 좋아서 흡수되는 경우들이 있죠. 경매가 올라가면 서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라도 받아두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시장이 있으면 사람들은 시세로도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의 80%를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 또 지방에 있는 주택들의 경우에는 이 낙찰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70%로 보기도 하고 또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동산들의 경우에는 대출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를 할 때도 또 권리관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의 60에서 70%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절대적이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80%까지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심지어 최근에는 90%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법원에서 경매 비용을 제하고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최대 80%는 넘지 않게 보시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이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제 이런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 물건의 부동산 공시가격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서 이 가격보다는 그래도 낮은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매년 정부가 부동산의 적정 시세를 조사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물건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 가격은 이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무조건 낮은 건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한 80% 정도, 단독주택은 60에서 70%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시세 반영률을 높이고 있어서 이 가격을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문제될 일은 별로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갈 거는 대출금은 은행에서 빌린 돈뿐만 아니라 나보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불한 보증금의 합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보증금을 넣었을 때 이게 안정적인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증금의 안전성을 이야기할 때 나보다 선순위권자의 보증금도
함께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요.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보증금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유형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장 이제 혼동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소유 구분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택의 유형이 지금 공동주택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되겠죠. 자,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또 그 밖의 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아파트 출입구 같이 쓰고요. 복도 같이 쓰고 계단 같이 쓰죠. 그리고 냉난방 설비나 뭐 주차 이런 것들 다 공유하고 단지 각각의 그 독립된 주거 공간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이에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는 우리가 눈으로 늘 보는 거라서 알 수 있지만 아파트의 핵심은 뭐냐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5계층 밑에, 그러니까 4계층 이하인 경우에는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다시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그 다음에 4계층 이하인 경우는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두 개 다 아파트 입의 층수가 구분된다라는 거. 4계층 이하인 주택이지만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전체의 면적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바닥 면적에 1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연립주택, 이 이하인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 된다. 면적이 좀 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만약에 두 개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각각을 한 동으로 보는 거죠. 그 바닥 면적의 기준으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는 기숙사,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치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는 좀 예외적으로 놓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단독주택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그림보다 일단 층수가 낮고 많은 세대가 살 수 없는 그림을 구조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 세대가 같이 살 수 없는 구조를 말하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크게 3개, 뭐 공간까지 4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고 있는데 이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단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고
또 층수가 3층 이하일 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이면 우리가 구분한 다세대 주택일 수 있었잖아요. 이거와 다르게 다중은 면적이 훨씬 더 적죠.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이 우리가 지금 계속 다세대 주택하고 헷갈리는 거죠. 다가구 주택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이 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공동주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시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예요. 그리고 다만 1층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제 위에부터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계산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필로티 구조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필로티 구조는 지금 그림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1층이 이렇게 바닥 면적과 바닥과 1층 바닥 면적이 바닥이 땅과 지면과 닿지 않고 위로 우리가 뭐 내력벽이나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 있는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거기 안에를 다른 용도로 보통 주차장으로 쓰거나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오픈 공간으로 두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로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 중에서 1층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로 주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또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럼 요 660제곱미터 이하의 규정은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하고도 유사하죠. 같죠. 다만 층수가 얼마여야 된다? 3계층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4계층이면 뭐가 돼요? 다세대나 연립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조건을 갖추는 걸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공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살고 있는 집,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 주택, 이것을 우리가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것들을 배웠는데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이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매우 유사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계약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 주택의 형태가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판단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가 4계층 이하,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입니다. 두 주택 유형 모두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분 소유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분 소유가 가능한 주택은 다세대 주택,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 다가구 주택이겠죠. 한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이 10개로 살 수 있는 공간이 10개 있을 때 10명의 집주인이 각각 나눠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다세대 주택. 한 명이 소유를 하고 이거를 세를 놓는 경우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증금을 판단할 때는 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는 자, 다세대 주택은 구분 소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빌리는
그 집의 집주인이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계약할 호실 그 집주인의 대출 등기부 등본상에 올라가 있는 근저당 금액과 나의 보증금을 합해서 이게 시세보다 시세의 70%보다 저렴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고 보증금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각각의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른 집의 대출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아파트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전체 건물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나 말고도 이 집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이 여러 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내가 계약할 주택, 전체 이 주택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금액,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이거와 더불어서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함께 사는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에 나의 보증금을 얹어서 이것이 시세의 70%보다 낮은지 아니면 이걸 초과했는지를 판단하고 계약 시에 이 집을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디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가지고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에 집주인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자체도 다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보다 먼저 선순위에 있는 사람한테 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다세대 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이 훨씬 리스크가 크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학가 앞에 있는 원룸들은 다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가의 이런 원룸촌에서 이런 부동산 사기가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원광대 앞에 이런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서 큰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을구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요 다음 시간에는 갑구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구에 나와 있는 신탁 등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주인 이름 외에 가끔 신탁회사의 명의가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예로 보여드렸던 등기부 등본 보시면 원래 이건 정민교라는 사람이 소유한 건물인데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갑구에 수탁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 그리고 밑에 신탁하고 신탁 원부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나 등기부 등본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는 담보 신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신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어떤 부동산의 개발이나 관리 처분 등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싶은데 이것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상 부동산을 맡기고 이 토지를 개발하거나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럼 이 부탁을 받은 신탁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행위를 우리가 통틀어서
부동산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동산 신탁은 아무래도 소유자가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이 이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 처분 등을 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신탁회사에다가 이 부동산을 맡김으로써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소유자가 신탁 수익권을 이제 양도하거나 담보해서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안정성도 있습니다. 또 소유자가 상속이나 파산 등과 같이 직접 사업에 이 등기 신탁을 해버리면 이러한 직접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탁 제도들을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면 부동산 신탁이라는 개념이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제일 중요한 건 소유권자에 대한 명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되면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라 등기의 명의인이 누구로 바뀌느냐?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내가 주인이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신탁을 해버리면 그 신탁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실제 주인은 누구다? 누가 주인이냐? 신탁회사가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신탁의 종류, 부동산 신탁은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개발신탁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신탁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이제 신탁사에다 넘겨가지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또 하나는 처분신탁은 예를 들어서 큰 물건을 이제 매각하려고 할 때 중개업소에서 잘 못하거나 내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신탁사에다 이걸 맡겨가지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탁 방법입니다. 또 관리의 경우에는 신탁사가 위탁자를 대신해서 부동산의 시설 유지나 임대차 계약 같은 것들을 관리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때 신탁사가 PM이나 AM의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발 신탁은 말 그대로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사에다 개발권을 넘겨가지고 넘겨서 실제 부동산을 개발하도록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넘기는 형태를 우리가 개발 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위탁자, 수탁자가 나오는데 위탁자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이 건물을 팔아주세요, 또 관리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의뢰를 받은 사람은 신탁회사, 수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담보신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담보신탁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형식적으로라도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다음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임의로 이제 집을 처분할 수도 없고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를 지금 신탁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담보의 안정성이 높아져 집주인한테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은행에서 하는 근저당권 설정할 때보다 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세금들을 내야 되는데 세금과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들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담보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주인들이 소유권을 일정 기간 동안 넘기면서도 담보신탁을 하는 이유는 근저당권을 통해 설정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이게 집주인이 이렇게 신탁계약이 체결된 집을 이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회사와 상관없이
임대 계약을 내놓고 그걸 통해서 예, 이 신탁회사와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집주인이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겨놓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집을 부동산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탁원부라는 것에 설정되어 있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신탁원부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부동산 처분에 대한 규정들을 해놨는지, 임대를 어떻게 계약을 인정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규정들로 신탁원부가 체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신탁이 체결되어 있는 이 물건의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집의 소유자가 체결해 놓은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그럼 신탁원부는 어디에서 발급받느냐? 네,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가셔서 그 해당 신탁원부 번호를 기재를 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등기부 등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등기부 등본 갑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등기 원인이 2019년 2월 20일 날 신탁에 의해서 등기 원인이 발생했고 소유권이 변동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 신탁이라고 되어 있고 신탁 원부 번호가 2019-93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물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전에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신탁 원부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느냐. 자, 신탁 원부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고, 이때 신탁 원부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1,600원 내면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신탁 원부에 무슨 내용을 확인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이 담보신탁이 되어 있는 이 물건을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특약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상 신탁원부에서는 이렇게 특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조항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서 실제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을 맡고 있는 신탁사가 동의를 해야지만 이 수탁사의 허락하에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지금 신탁원부에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사하고 접촉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신탁원부 확인을 하고 내용 조건들을 체크를 해야지만 부동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우리가 신탁이라는 것들이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되면 어디에 나와 있는다? 부동산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신탁
등록된 회사 외에 이게 수탁자가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계약 전에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가 직접 발급받고 거기에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얼굴만 보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기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이 부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부동산 중개 관련된 거 하나만 더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은 위치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하위 시장마다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게 매물로 나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그 부동산 매물 정보를 갖고 있는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에 찾아가서 매물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또는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팔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중개사한테 업무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미국에서는 이런 중개사한테 중개를 위임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중개사를 고용을 해서 나중에 이 일이 끝나게 되면 적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개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전속계약, 그러니까 이 매매에 대한 전속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은 통상 계약서를 쓰고 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 있는 A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전세 좀 해결해 주세요. 하기도 하고 또 B라는데 C라는데 여러 군데에 매물을 내놓기도 하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특정한 중개소에만 물건을 내놓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근데 뭐 그런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부동산 중개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개 보수에 따른 갈등입니다. 자, 중개 보수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외국에서는 특히 뭐 미국의 부동산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중개사를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 팔려는 사람이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법 32조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쌍방으로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죠. 자, 이때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중개 보수가 얼마이냐에 대한 갈등인 거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중개사가 통상 우리한테 협의를 하지 않고 중개보수표를 내밀고 중개보수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 금액만큼 주세요 라고 하고 일반인들은 그 말만 믿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한테 이거 너무 중개 수수료 비싸니까 조금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요즘에 정가로 다 규정이 돼 있는데 누가 중개 수수료 깎습니까? 이 금액대로 고시되어 있는 대로 금액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진상이라고 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보수 수수료 규정들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는 중개보수를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항을 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법의 위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이나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주무부처에서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라는 것은 시행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가보면 중개보수 및 실비 한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이야기하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하고 또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에서는 쭉 설명하고 다른 물건을 설명하고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보수는 쌍방의 바이어와 셀러 양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실제 매매 교환 또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수수료는 법에서 정해놓은 캡 1,000분의 9 또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서울시 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을 제가 캡처를 해서 붙여놓은 화면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돼 있고 이 별표 1의 제목이 중개보수 한도예요. 우리 한도라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꽉 차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중개보수의 캡을 씌워놨다라는 거예요. 이 최대 이만큼이라는 거지 이게 기준선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죠.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말고도 각 지자, 경기도의 경우에도 각각 중개보수 요율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 다 줘야 된다? 아니다. 자,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중개수수료 상한선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낼 때 우리는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그러니까 이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다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중개사가 제시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또 우리 부모님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중개사가 수수료 요율표를 내밀고 이 법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사법 규정 그다음에 또 시도 중개보수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것은 기준점이고 상한이 그만큼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가격을 다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깎아야 되겠죠. 만약에 요즘과 같이 기존에 작년에 우리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깎으면 비용적으로 엄청나게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중개사가 진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정정당당하게 따져야 돼요. 우리가 불법적인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도 없고 또 남들보다 수수료를 많이 지불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
보수는 상한요율이다. 그래서 이만큼까지만 줄 수 있다라는 것, 이만큼을 다 줘라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넷 리스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순가 중개 위임제라고 하는 중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동 중개도 있고요. 또 독점적 중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순가 중개 위임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순가 중개 위임제는 매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거 중개해가지고 얼마 받아줄게, 10억 받아줄게 라고 이제 최소의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매매 가격은 12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과분을 중개인이 수수료를 먹게 되는, 수수료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이 중개 위임 형태를 순가 중개 위임제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 흔하게 되겠죠. 주로 그 실거래 가격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도시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시골 지역에 예를 들어 논을 파는 경우에 중개업자에게 가서 시세를 물어보면 중개업자가 지금 평당 15만 원 정도 합니다 라고 하면 이 매도자가 그러면 평당 15만 원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해놓고 실제로 여기 외지에서 이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중개업자가 평당 3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에게 15만 원씩만 주고 평당 15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수수료 형태로 갖게 되는 경우, 이걸 순가 위임제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투명하게 거래되어야 되는 이 거래 가격을 조작해서 투기를 조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역할을 중개사 스스로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시세가 3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거래한 경우도 문제가 생기지만 15만 원짜리 30만 원에 팔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순가 중개 위임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리스팅 형태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 그러니까 시세보다 높은 가격 또는 그 매도자한테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사람한테 금액을 적게 주기 때문에 나온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는데 거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 거래를 했던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순가 중개 위임제는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넷 리스팅이라는 제도 자체를 불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연히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형태는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부동산 등기제도와 중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해보시고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우리 만났을 때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